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쪽진 비녀머리에 소름 끼치는 초등학생. 28년간 살면서 단 한 번도 가위에 눌린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가위 눌린 얘기를 들을 때마다 기가 부족해서 그런다고 놀리고 했어요. 그러던 제가 가위를 눌리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아주 특이한 가위 경험이었어요. 2주 전 일요일이었습니다. 1박 2일이 끝나기도 전에 TV를 보다 잠이 들었다가 잠시 깼습니다. 거실에서 자고 있었다는 걸 알고는 제 방으로 들어가 침대에서 다시 잠을 청했습니다. 이때 시간이 7시 40분쯤 됐을 거예요. 여름이라서 살짝 어둑어둑해질 때였으니까요. 선풍기만 틀어놓고 창문과 방문은 다 닫힌 상태에서 다시 잠을 잤습니다. 그리고 꿈을 꾸었습니다. 옛날 학교 같은 건물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옛날 학교지만 건물이 꽤 컸던 걸로 기억합니다. 삐걱삐걱 복도를 걸어가다가 현관 쪽에 다다랐는데 한쪽은 2층으로 연결되는 계단과 벽이 있었고 나머지 세 방향으로 현관문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나가려고 했는데 두 군데의 현관문이 벽으로 변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한 군데 뚫린 현관문으로 나가려는데 2층에서 하얀색 옷을 입은 아저씨가 내려와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리고는 현관으로 빠져나오는 줄 알았는데 이때부터 가위에 눌리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자면서 이건 꿈이 아니구나 하고 느꼈어요. 그 아저씨와 눈이 마주치는 순간부터 말입니다. 얼른 깨야겠다 생각하고 있는 찰나 제가 그 걸어온 학교 복도의 대자로 누워있더라고요. 그리고 누가 제 뒷목덜미를 헤드락 걸듯이 한 손으로 잡더니 낮은 보복 자세로 기어가면서 저를 끌고 가더라고요. 지금 생각해도 무섭습니다. 제 목덜미를 잡고 있는 팔 말고 다른 발로 킥킥하면서 학교 복도를 손톱으로 긁는 소리가 났습니다. 두리번두리번거리면서 뭘 계속 찾더라고요. 전 제발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힘이 정말 장사였어요. 근데 그 상황에서 전 그 사람이 누군지 너무 궁금한 겁니다. 그래서 끌려가는 상황에서도 고개를 들고 뻗어서 얼굴을 보려고 했습니다. 옆모습만 봤는데 어둑어둑해서 얼굴은 잘못 봤지만 키는 작았어요. 150cm가량. 머리는 검은색인데 할머니들처럼 비녀의 쪽진 머리를 하고 있었고요. 옷은 하얀 티셔츠에 80년대 입었을 법한 멜빵청 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또 생각나서 무섭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끌려가다가 너 누구냐고 얼굴을 보여달라고 막 소리쳤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기어가던 걸 멈추더니 저는 그냥 계속 대자로 누워있는 상태에서 자기 혼자 일어나더니 벽 쪽에 서 있더라고요. 몸이 안 움직이는 상태에서 누이 있는데 그 귀신이 혼자 서 있으니까 더 무서운 거예요. 제가 얼굴 보이라고 이 귀신아 막 이러면서 또 소리쳤어요. 이 귀신이 자기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제가 막 소리 질렀더니 갑자기 검지와 중지 사이만 벌리더니 눈만 빼꼼히 내미는데 심장 멎는 줄 알았어요. 눈이 푹 파여서 검은 구멍만 뚫려 있는 거예요. 그 상태로 누워있는 저를 내려다보는데 이건 정말 상상 이상이었습니다. 엄마, 엄마 하고 수십 번을 소리쳤습니다. 이거 안 깨면 제 얼굴 쪽으로 계속 다가올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얼떨결에 깼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다가 정말 90도로 1초 만에 일어나서 제 방이라는 걸 알고 우선 숨부터 고르고 있었는데 직감적으로 집에 아무도 없다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방을 나가봤더니 정말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잠옷 입은 채로 열쇠로 현관문도 안 잠그고 그냥 뛰쳐나와 사람들이 그래도 비교적 많은 집 앞 놀이터로 가서 엄마가 집에 올 때 같이 들어왔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시고는 왜 이렇게 멍하게 있냐고 꼭 귀신에 홀린 애처럼 이상하다고 하셨어요. 가위 눌린 얘기를 했더니 TV 보다가 잠들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이 가위 눌리고는 며칠을 잠을 못 잤어요. 그리고 다신 가위 눌린 사람들 이야기 들을 때 비웃지 않습니다. 걸려본 사람들만이 그 공포를 아니까요. 두 번째 이야기. 2008년 마트의 지하창고. 2008년 나는 서울 잠실의 롯데마트에서 즉석조리식품 델리카라는 곳에서 근무를 하였다. 전날 너무 술을 많이 마셨던지 몸이 너무 피곤한 나는 실장에게 부탁해 점심시간에 1시간 동안 낮잠을 자고 온다고 청하였다. 실장은 평소에 나를 이뻐했던 터라 그러라고 했다. 하지만 롯데마트는 직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없었다. 실장도 그날 차를 가지고 오지 않았던 터라 내가 잘 수 있었던 곳은
지하 4층의 대리가 창고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지하 4층에는 주차장이지만 사람들이 거의 내려오지 않는 으슥하고 조용한 창고였다. 나는 바닥에 박스를 깔고 머리에는 휴지를 맞대고 잠이 들었다. 30분쯤 잤을까? 환풍기 사이에서 쇼핑 온 사람들의 소리로 인해서 시끄러웠던 나는 잠에서 깨어 일어나려는데 몸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제길 평소 몇 번 눌렸던 가위인지라 그냥 그러려니 했다. 근데 그때 누군가 창고 문을 열더니 한번 삑 둘러보더니 문을 닫고 가버렸다. 나는 점장님인 줄 알고 걸릴까봐 노심초사했다. 하지만 그냥 나가서 다행이었다. 그리고는 평소의 가위에 자주 눌리는 나는 나만의 노련한 가위 풀리기 방법으로 몸을 움직일 수 있었다. 나만의 노련한 가위 풀림은 몸에 힘을 빼고 발가락부터 힘을 줘 움직이는 것이다. 항상 가위 걸릴 때마다 했지만 할 때마다 놀랍고 신기했다. 그렇게 일어나 불을 켜는 순간 깜짝 소름이 돋았다. 생각을 해보니 여기 창고는 안에서 문을 잠그면 밖에서 열 수가 없다. 이유는 안쪽에서 문을 고리로 걸어 잠그는 거라. 안에서 잠가버리면 밖에서는 절대로 열 수가 없다. 그런데 그 문고리는 잠겨 있었다. 내 기억으로 점장님이 오실까봐 문을 잠가뒀었다. 문은 어떻게 열린 것이지? 나는 순간 무서워 실장에게 달려가 이러한 사실을 말해주었다. 그런데 실장이 하는 말이 나를 더욱더 소름 돋게 하였다. 야, 지하 창고에 도대체 환풍기가 어딨다는 거야? 환풍기가 없어서 이번에 지하 2층으로 옮기는 거잖아. 그리고 설령 있다고 해도 지하 1층에서 쇼핑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지하 4층에서 왜 나? 그렇다. 롯데마트 잠실점에는 지하 1층은 식품 코너, 지하 2층 주차장, 지하 3층도 주차장, 그리고 지하 4층은 차가 거의 오지 않아서 창고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지하 4층까지 환풍기를 연결시키려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과 돈이 많이 들어서 이번에 우리 실장이 점장에게 부탁해서 지하 2층으로 창고를 옮기기 전이었었다. 그렇다면 내가 분명히 생생하게 들었던 사람들 소리와 문을 열었던 사람은 누굴까? 순간 내가 잠에서 깼을 때 들렸던 소리들 중 한 사람의 말이 귓속에서 맴돌았다. 이걸 어떻게 요리해 먹지? 단순히 지하 1층 식품 코너에서 쇼핑하던 아주머니들 소린 줄 알았던 그 소리는 우리가 모르는 어떠한 존재들이 나를 두고 했던 소리는 아니었을까? 세 번째 이야기, 어떤 친구. 밖에서는 비가 부슬부슬 오고 있었다. 한참 쉬어야 하면서 창문을 덜컹거릴 정도로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바람도 꽤나 강하게 불었다. 옹기종기 모여있는 아파트 뒤 제법 외곽 쪽에 빌라에서 불이 켜졌다. 한 남자가 후줄근하게 젖어버린 외투를 물에 처박고 손세탁하고 있었다. 아이씨 일단 대충 물로 씻어내야지. 하필 비가 오는 게 뭐람. 외투를 비비적대며 씻어낸 물을 배수관으로 바로 흘려내고 있을 때 불현듯 무언가 생각이 났다. 아, 맞다. 오늘 민훈이 보러 가기로 했었다.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사실 지금 누군가를 보러 가는 건 귀찮기 그지없었다. 하지만 민훈이는 그의 제일 가는 친구였고 대학을 서로 다른 지역으로 간 다음에 잘 보지 못했다. 오랜만에 보는 것이기 때문에 기쁜 마음에 우산을 잡아들었다. 콧노래를 부르며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가서 슈퍼로 가 아이스크림 코너 쪽을 보다가 몸을 돌려 그냥 나왔다. 비 온 거리를 터벅터벅 걸어가고 있는데 저 앞에 고등학생으로 보이는 대여섯 명이 다가왔다. 담배를 품면서 껄렁거리며 걸어오는 게 상당히 공포스러웠기에 나는 전 그냥 잘못 없는 시민입니다. 표정으로 다른 곳으로 시선을 돌리고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담배를 꺼내 물었다. 라이터를 들어 치고칙하며 불을 붙이고 라이터를 다시 주머니 속으로 집어넣는 찰나. 야, 방금 그 새끼 봤나? 쫄아갖고 딴청 피우는 거 봤냐고. 그거 내가 방금 말하려고 했는데 아 존나 웃기네. 이런 소리가 들렸다. 난 무시하며 라이터를 주머니에 안착시켰는데 그러고 보니 바지를 안 갈아입었었다. 불쾌감에 고개를 돌리며 그 녀석들을 쳐다보았는데 그 녀석들은 아직도 날 뒤돌아보며 키득키득거리고 있었다. 가서 어떻게 해버릴까 하다가도 민훈과의 약속 때문에 그냥 몸을 돌려 담배를 품면서 걸었다. 그 녀석들을 보고 있으니 나와 민훈이의 고등학교 시절이 생각났다. 그때는 참 좋았는데 처음의 시작은 정말 미미했다. 민훈과 나는 고1 때 둘 다 여자친구가 없었고 그래서 커플들이 얄미웠다. 한여름날 아파트 공원에서 줄넘기를 하다가
옆에 오손도손 손을 잡고 애정행각을 하며 길을 걸어가고 있었다. 그때 나는 아씨 저 새끼들은 덥지도 않나. 저것들 때문에 열받아서 더 덥다. 라고 말했고 민훈이의 번뜩이는 재치로 야 더울 텐데 저 새끼들 시원하게 해줄까? 라고 말하며 잠깐 기다리라며 어디론가 달려갔다 돌아왔다. 주머니를 뒤적거리며 흐뭇한 미소로 무언가를 꺼냈고 뭔가 싶어 궁금해하며 본나는 민훈의 손에서 물풍선을 보았다. 오 진짜 재밌겠는데? 하며 당장 달려가며 동네 수도꼭지에 물을 받고 그 커플의 뒤로 다가가 내가 외쳤다. 아, 왜 저딴 얘들은 여자친구 있고 나는 없지? 내가 훨씬 여자한테 잘해주겠다, 잘해주겠어. 하고 동네가 떠나가라 고함을 질러댔고 어이없는 표정으로 그 커플이 고개를 돌리자 민훈이와 나는 손에 대기하고 있던 물풍선을 그대로 날리었다. 이 새끼들이. 그 커플의 남자가 고함을 지르며 얼굴에 벌레처럼 안착해버린 물풍선을 뜯어버리고 우리에게 달려왔다. 우리는 그 모습을 보며 히히덕거리며 약 어르게 잡아봐라. 이 멍충아. 이런 식으로 비꼬며 도망갔고 그때 그런 게 처음이라 아주 긴장했던지 거의 알다시피 도망갔었다. 그렇게 처음엔 커플 브레이킹이라는 걸로 시작했다가 점점 담이 커져서 양아치 브레이커라는 칭호로 우리를 자칭했다. 그러던 여름 방학이 끝나던 어느 날 일이 크게 터졌었다. 우리는 그날도 여김없이 양아치를 찾으려 늦은 밤거리를 활보했다. 몇몇 커플이 눈에 띄기는 했지만 우리는 싱겁다며 거들떠보지도 않았다. 그렇게 계속 걸어 다니다가 진짜 지쳐 포기할 때쯤에 좋은 먹잇감이 눈에 들어왔다. 3명이었는데 2명은 나시 입고 1명은 그냥 평범하게 입었는데 누가 보아도 양아치 임은 틀림이 없었다. 그놈을 보고 민훈이는 몰래 뒤로 가서 우와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집에 갈 뻔했는데 먹잇감을 주셔서 하고 기도했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시시덕거리면서 몰래 뒤따라 가다가 그 양아치들이 니들 벌써 나왔었냐? 반갑다라고 하면서 여자 3명이랑 막 포옹하고 서로 어깨에 2손을 올리고 춤추고 이러길래 우리도 마음속으로 확실한 먹잇감이다 하며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 여하튼 그렇게 초등학교에 들어가 물풍선에 물을 채우고 그날은 하필 썩은 우유도 들고 왔기에 정말 좋은 날이라 생각하며 뒤로 다가가서 니들 지금 뭐 하는 거냐? 라고 크게 고함 지르고 한 손에 물풍선 3개씩 총 12개를 뿌리고 그 다음에 썩은 우유를 던진 다음 바로 도망갔다. 그 녀석들이 당황해하며 우리를 볼 때쯤 우리는 이미 멀어져 있어 그 녀석들이 아무리 개욕을 해도 우리에게는 그 개욕들이 귓등으로 타고 넘어가 바람이 될 뿐이었다. 민훈이가 사는 아파트 복도에 100m 10초대에 돌파하듯이 날아간 우리는 안전하게 3층까지 올라가서 앉아서 물을 마시며 내가 야 오늘도 괜찮은 날이었다. 꽤 재미있네라고 말하니 민훈이는 야 얘들 어떻게 됐는지 한번 가볼래? 우유 맞아서 어차피 어디 가지도 못할걸. 이렇게 말해 나는 더 좋을 게 없다는 표정으로 좋아라고 말하며 다시 나갔다. 나가서 걔들이 우리에게 물벼락을 맞은 초등학교를 지나도 없기에 두리번 거리며 찾으며 가고 있었는데 어떤 2명이 우리 둘을 지적하며 은근슬쩍 뒤따라 오길래 민훈아 쟤네 아까 그 새끼들 아니야? 하며 물었는데 민훈이도 눈치채고 있었지만 나도 봤는데 얘들 아닐 거야. 아까 3명이었잖아. 라고 말하는 찰나 뒤에서 1명이 더 붙길래 우리는 바로 눈을 마주치며 뛸래? 라고 말하는 동시에 바로 도망갔다. 그날 이후에는 소형망치도 들고 다니고 다트하는 화살을 주머니에 소지하기도 하며 더 마음껏 즐겼었다. 콧잔등에 남겨진 흉터를 만지작거리며 담배를 보니 옛 생각을 하느라고 이미 필터 부근에 와서 나는 몇 모금 하지도 못했는데 하는 아쉬움을 느끼며 새 담배를 꺼내 물었다. 그리고 다시 생각에 잠겨들었다. 민훈과 난 불알 친구는 아니었지만 불알 친구보다 오히려 더 중요한 부이 친구였다. 민훈이를 알게 된 건 5학년 때인데 4학년 때 지음 아버지 사업이 부도가 나며 이사를 했고 그렇게 전학을 와서 민훈이를 알게 된 것이었다. 고1 겨울 방학이었을 것 같다. 민훈이는 내가 소개해준 친구에게 여자를 소개받았고 그 여자와 잘 되어 고3이 되도록 계속 사귀고 있었다. 지금은 일이 틀어져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결혼 한 해 만에 정말 인고 커플이었던 것 같다. 민훈이는 계속
여자친구 사진은 지갑에 안 끼워도 내놈 증명사진은 늘 지갑에 두지. 하던가. 여자친구와 내놈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당연히 내놈이다. 라는 둘의 우리의 우정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임을 보여주었고 그때마다 난 늘 웃었지만 마음 한편엔 왠지 모를 불안감이 있었다. 어느 순간 눈에 보니 민훈이는 여자친구와 놀러 다닌다고 시간이 잘 없었고 나와는 점점 노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었다. 민훈도 그런 걸 느끼고 나에게 고3이라 공부도 한다고 그래도 내 맘 알지? 하며 히히덕거렸고 난 또 매일같이 웃으며 우스갯소리를 내던졌을 뿐이었다. 사실 일주일에 3번씩 만나는 것도 많이 만나는 것이지만 거의 매일 만났다시피 한 9일. 이때와는 달랐던 것이 내심 아쉬웠던 것이었다. 그렇게 점점 일주일에 한두 번씩 줄어들어가며 나는 민훈의 여자친구에게 질투를 느끼게 됐다. 지금 생각해도 유치하지만 왜 질투를 느꼈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마침 민훈의 어머니께서는 민훈이가 여자친구가 있음을 몰랐고 여자친구와 놀 땐 모두 내 이름을 대고 나가 놀아서 민훈이 어머님께 크게 혼난 적도 있었다. 민훈 어머니가 얄밉기도 얄밉고 화가 나서 민훈에게 말실수를 크게 했다. 민훈이 나오라면서 나의 고1 생일 때 사준 우정 팔찌를 던지고 미친 새끼야 하며 화가 나서 가버렸다. 하지만 그 후에 민훈이가 미안하다고 하며 우리는 다시 친해지게 되었고 나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 사건 이후에 민훈이는 여자친구와 깨지고 다른 여자를 소개받았다. 그렇게 수능 치고 매일 술 마시고 다니고 개망나니처럼 놀다가 나는 대구의 영남대에 남고 민훈은 공부로 나름대로 성공해서 서울의 중앙대에 들어갔다. 그렇게 서서히 연락이 끊어지다가 오늘 방학으로 인해 내려왔으니 술을 마시며 지난 얘기나 하자는 것이었다. 그렇게 제2의 회상도 끝이 났다. 나는 담배를 보고 희식 웃으며 그냥 담배를 길가에 아무렇게나 내팽개치고 걸어갔다. 그렇게 몇 분 걸으니 저 앞에 경찰차가 여러 대 와 있길래 무슨 일인가 싶어 얼른 달려갔다. 범인인 듯한 누군가를 거의 질질 끌다시피 데리고 나오고 있었는데 머리에 무슨 천 같은 걸 올려다 두어 얼굴이 잘 보이진 않았는데 왠지 라인이 익숙했다. 나는 왠지 모를 불안감에 하드렌즈를 낀 눈을 비비적대며 가까이 다가섰다. 제발 믿기 싫었지만 믿을 수밖에 없었다. 민훈이었다. 경찰 아저씨, 지금 무슨 일로 연행되어 가고 있는 거죠? 거의 속사포 랩을 내뱉듯 다다다 몰아붙였다. 아, 저 불효자 자식이 자기 어머니를 살해했답니다. 어머니를. 말 같자는 소리. 익숙한 목소리인지 불현듯 고개를 든 민훈이 내게 반갑다는 웃음을 지었다. 역시 넌 착하고 멋진 놈이야. 나도 웃음을 지었다. 그 옆에 한 꼬마 아이와 엄마로 보이는 사람이 경찰들을 보고 놀란 치. 허둥지둥 도망치듯 그 자리를 뜨다가 구경꾼들 중 한 사람과 꼬마가 부딪혔다. 꼬마의 아이는 죄송합니다 하며 머리를 조아려 사과했고 그 사람은 별것 아닙니다 하며 웃으며 다시 누군가가 연행되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 꼬마가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엄마는 입을 막으며 허둥지둥 그 자리를 벗어났다. 엄마 저 형 있지. 고추가 딱딱해서 신기해. 엄마는 무언가를 본다고 정신이 없었다. 자신의 아이가 부딪힌 그자의 바지 주머니에 빛나고 있는 어떤 물건을. 네 번째 이야기, 아파트의 그녀. 그 당시 저희 가족은 경기도 광명 소재의 주공 아파트에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동네에 몇 동이었는지는 밝히지 않겠습니다. 주공 아파트들은 복도식 아파트로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좌우로 긴 복도가 있고 그 복도에 집들이 옹기종기 붙어 있는 모양새였습니다. 저희 집은 3층 7호.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면 왼쪽 복도 들어 첫 번째 집이었습니다. 저희 집의 구조는 직사각형으로 현관문을 열면 바로 오른쪽에 제 방이 있었고 제 방을 지나면 거실 겸 부엌, 다시 거길 지나면 현관 맞은편에 미닫이 문이 달린 안방이 있었습니다. 거실 겸 부엌에는 왼편으로 싱크대가 있고 맞은편인 오른쪽 벽에 식탁을 벽에 붙여 놓았었지요. 식탁을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문은 세탁실이었고 왼편 문은 화장실이었습니다. 저희 집 식구들은 좁은 집에 살다 보니 갑갑해서 집안의 모든 문을 열어두곤 했습니다. 당시 저는 미술대학 지망생이라 수능시험을 마치고 실기시험 준비가 한창이었습니다. 꼭두 새벽에 미술학원에 가서 하루 종일 그림을 그리다 자정이 넘어서야 겨우 집에 들어오곤 했지요.
그러니 당연히 피곤에 찌든 상태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기야 건강하고 기력도 좋았다면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났었겠습니까? 그날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와 다음 날을 준비하며 물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매일 정리해두지 않으면 다음날 그림 그릴 때 시간을 많이 뺏기거든요. 식구들은 모두 자러 가고 저 혼자 식탁에 물감들을 펼쳐놓은 채 굳어져 가는 건 없는지 색은 아직 양호한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계를 본 건 12시 30여 분. 다시 고개를 물감 쪽으로 돌려 계속하려는데 제 왼편에 있는 화장실 문 쪽에서 이상한 것이 보였습니다. 사람의 눈은 딱히 그쪽을 보지 않아도 그 주변의 것들이 다 보이잖아요. 곁눈으로 보인다고 해야 할까요? 암튼 전 식탁 위를 보고 있었는데 화장실 문 쪽이 같이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문발치에 도저히 사람이 서 있을 거라고는 생각되지 않는 그야말로 바닥에 손이 하나 살며시 나오더니 벽을 잡는 게 보이더군요. 그리고 조금 위쪽에 다른 손이 하나 나오더니 다시 벽을 잡더군요. 그리곤 꽤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얼굴을 벽 뒤에서 쏙 내밀더니 저를 똑바로 올려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마치 이 집에는 누가 사나 하고 들여다보는 느낌이랄까. 너무 무서우면 사람이 이상해지는지 비명도 못 지르고 그대로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리곤 화장실 문 앞을 그대로 지나쳐 안방으로 슬라이딩. 동생이 자는 자리를 지나 엄마 아빠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 이불을 머리 꼭대기까지 쓰고 정신을 잃은 건지 잠이 든 건지 그 다음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너무 이상한 건 그 다음 날. 그 다음 날 저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물감이 어질러져 있었으면 간밤의 일이 기억이 났을 텐데 일찍 일어나신 엄마가 식탁 위에 어질러진 물감들을 이미 치워놓으셨고 저는 그대로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하루 일과를 다시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대학생이 되고 당시 저희 엄마는 성당에 열심히 다니셨는데 성당에서는 신자들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아파트 동별로 모임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모임에 다녀오신 엄마께서 말씀하시게 207호에 사는 아주머니께서 신부님을 붙잡고는 못 살겠다고 하소연을 하더라는 겁니다. 집안에 귀신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그렇게 자길 못 살게 군다고 밤에 자려고 누우면 침대 머리맡에 와서 소곤대고 곡을 하며 울기도 하고 자다가 눈을 뜨면 코앞까지 와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고 아주 무서워서 못 살겠다고 하시더라는 겁니다. 엄마는 신자가 그렇게 믿음이 없어서 되겠냐고 혀를 차시는데 그 순간 1년여 가까이 잊고 있었던 기억이 한순간에 밀려와 버렸습니다. 온몸에 털이 곤두서는 느낌이라는 게 무언지 알겠더군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스스로에게 충격을 받은 제가 엄마께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여자르지? 엄마, 그거 생머리의 단발보다 조금 길고 얼굴이 하얗고 입술이 유난히 빨간 몇 살쯤 보이는 여자 아냐? 너 그걸 어떻게 아냐? 엄마, 그거 나도 본 것 같아. 여기 집에서. 그 순간 엄마의 충격받으신 모습이란 이야기인즉 그 여자가 밤에 화장실에서 나와온 집안을 돌아다닌다는데 그 집은 207호, 우리 집은 307호. 같은 라인이라 화장실의 위치는 같습니다. 즉, 우리 화장실 아래는 그 집 화장실. 제가 봤던 화장실 문 발치. 그 집에서 그대로 올라온 거라면 모든 게 맞아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집과 저희 집만이 아니라 위층인 408호 사는 아주머니도 그 여자 때문에 소갈이 일을 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 아주머니도 같은 성당 신자로 밤에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그 여자가 복도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따라 붙는답니다. 집에 뛰어들어 현관문을 닫아도 그대로 따라 들어온다는데 무서워서 본 척도 못하겠고 돌아보지도 못하겠고 그저 기도문만 주문처럼 외우신다는데 기억을 되짚어보면 그녀를 본 느낌은 사람을 보면 만지면 만져질 것 같은 실체가 있는 느낌이잖아요. 하지만 그녀는 눈, 코, 입 얼굴 생김새가 또렷이 보이기는 하지만 만지면 그저 손이 쑥 통과할 것 같은 반투명이랄까. 실체가 만져지지 않을 느낌이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 집은 이미 이사 날짜를 잡아놓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리 멀리도 아니고 같은 동 8층 2호. 그나마 끝에서 끝에 가까운 거리이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지금 뒤돌아보면 TV가 혼자 꺼지고 켜지거나 가스불이 갑자기 꺼지는 등의 현상이 있었습니다. 폴터가이스트라고 하죠. 좀 섬뜩하고 무섭긴 했지만
제가 둔했던 건지 그냥 오작동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쩌면 그저 오작동이라고 믿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새로 이사갈 집을 구할 때까지 머물면서 직접 그녀를 다시 본 일은 없었습니다. 지금 돌아보면 그 앞에 근처는 얼씬도 하기 싫습니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207호 아주머니는 이사 나갈 때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고 408호 아저씨는 갑작스레 암을 얻어 돌아가셨고 저희 집은 끊이지 않는 가정불화에 겨우 평수 넓혀서 이사 왔건만 부모님 하시는 일이 잘 안 되어 결국 망하다시피 해서 아주 작은 집으로 다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5번째 이야기. 어릴 때 시골 살 때의 괴담. 내가 7살 때까지만 해도 엄마랑 아빠가 싸우셔서 할머니랑 같이 살았었어. 신탄진에 있는 등골이라고 진짜 시골이야. 해가가 2-3개쯤 있어. 내가 시골에 어린애들이 없지만 남자애 2명이랑 여자애 1명이랑 친하게 지냈었어. 지금은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우리 넷은 어리니깐 호기심이 많아서 남자애 1명이 야, 우리 폐가가 볼래?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거기 귀신 나온다는 데라고 해서 애들이 그거 다 거짓말이야 라고 하는 거야. 나만 안 가면 놀림받을까 봐 같이 갔어. 폐가를 가는 길에 약간 나무가 많아 잔디도 많고 가는데 뭐가 뒤가 싸늘한 거야. 그래서야 우리 그냥 가면 안 돼? 라고 해서 남자애들이 말하게 뭐야 겁나냐? 쟤 겁나나 봐. 바보. 라고 했다. 나도 집에 가고 싶은데라고 여자애가 말했지만 이렇게 잘 기억은 안 나지만 결국 내가 져서 가기로 결정됐어. 말빨이 딸렸거든. 어쨌든 폐가 바로 앞에서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발로 차고 숄더 어택 갈구고 난리를 피웠는데도 열리지를 않는 거야. 그런데 여자애가 여자애. 남자애들이 그렇게 힘이 없냐 하고 문을 살짝 밀었는데 쾅 하면서 문이 끼익도 아니고 누가 발로 찬 듯하게 엄청난 속도로 열리는 거야. 우리가 서로야 넌 여자애가 무슨 힘이 그렇게 세냐. 우린 어렸으니깐 별 생각이 없었어. 지금 생각하면 바보같이. 여자애가 그것도 6살짜리가 힘이 그렇게 셀 리가 없는데 말이야. 그리고 그 후 폐가로 들어갔었어.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문이 쾅 하고 닫혔어. 우린 서로 깜짝 놀라고 여자아이는 울고 난리 났었어. 그런데 왠지 나는 내 위에서 이상한 느낌이 들어서 올려다봤더니 어린 남자아이가 있는 거야. 우리랑 나이대가 비슷했던 것 같아. 그리고 순간 놀라서 어하고 눈을 깜빡거렸는데 그 아이가 바로 내 눈앞까지 온 거야. 난 순간 말을 할 수가 없었어. 그리고 그 아이가 하는 말이 너 나 본 거 말할 거지? 이러는 거야. 순간 땀이 흐르고 살려줘.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입이 안 열리는 거야. 그 후 그 아이가 사라지고 나는 무서워서 미친 듯이 문을 향해 두드리고 문이 갑자기 열리길래 필사적으로 뛰었지. 그런데 또 나가자마자 문이 쾅 하고 닫히는 거야. 그리고 문을 열려고 하니까 문이 안 열리는 거야. 그 후 30분쯤이 지나고 너무 겁이 난 나머지 얘들아 이제 나와라고 말했어. 몇 분 후 내가 미안해 이제 나와 라고 다시 말했어. 그 후 꽤 오래 시간이 지난 것 같아. 그리고 문이 열리고 애들이 나오고 남자애 1명은 거품을 물고 기절을 한 거야. 내가 무슨 일이 있던 거야? 라고 말했는데 너 우리가 살려달라고 한 거 못 들었어? 라고 여자애가 말했어. 무슨 소리야 아무 소리도 안 났어. 라고 내가 말하자. 그게 무슨 소리야? 그리고 나한테 있던 일을 얘기하고 나도 안에서 있던 일을 들었지. 너 혹시 쌍둥이 동생 있어? 아니 없는데. 나 외동이잖아. 사실 그 안에서 나와 똑같은 아이가 자기들을 집 안으로 끌고 간 뒤 가뒀다는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 귀신들이 나타나서 아이들은 괴롭혔고 그에 못 버틴 아이들은 놀라서 필사적으로 소리쳤대. 그 후 우리는 겁이 났지만 일단 빨리 집에 가는 게 우선이라 기절한 남자아이를 먼저 집에 데려다주고 여자애를 데려다주고 각자 집에 갔어. 물론 부모님께 엄청 혼났지. 그리고 얼마 뒤 그 후 그 일이 있던 후 여자의 부모가 걱정이 된 나머지 거기에 있던 무당을 찾아갔는데 무당이 여자애를 보자마자 이런 망할 년 어디서 귀신을 끌고 와. 이랬다고 해. 난 아직 이게 무슨 소리질 모르겠어. 설마 그 아이가. 6번째 이야기. 어릴 때의 담력 테스트. 그 당시 여름방학 때 친구들과 계곡에 놀러 가기로 하였는데
의견 분열로 못 가게 되어 할 짓이 없어서 저희 할머니 집에 놀러 가기로 하였습니다. 5명이서 가게 됐었죠. 저희 할머니 집은 주례입니다. 주례에서 벽산 아파트 옆에 있고요. 지금은 다른 곳으로 이사했습니다. 여하튼 점심쯤 도착해서 밥을 먹고 포커, 훌라, 섰다 등 각종 도박을 하며 놀고 있었습니다. 저녁쯤이 되자 이제 도박도 지겨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안을 하나 했지요. 야, 우리 할머니 집 바로 5분 거리에 산 하나 있는데 거기 올라갈래? 그게 시발점이었죠. 뒤의 일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산 이름은 엄광산이라고 합니다. 예전 할머니 집 바로 뒤에 존재했습니다. 일단 여름이어서 물파스, F킬러, 후라시와 각종 필수품 등을 챙겨서 올라갔습니다. 저희 할머니 집 쪽으로 출발하면 약 15분 거리에 약수터가 하나 나옵니다. 저의 제안은 이랬습니다. 친구 한 명을 남겨두고 저희 4명은 먼저 올라가겠다고 했죠. 저와 친구 한 명은 전혀 겁이 없어 우린 안 하겠다 하고 너무 겁 많은 놈 둘은 제쳐두고 친구 중 한 명 아주 무덤덤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시키기로 하였죠. 친구가 하기 싫다고 하길래 쫄았냐 에이 그지 같은 놈아라고 말하며 신랑이 끝에 존심이 있었는지 하기로 하였죠. 그 당시 핸드폰이 귀한 시절이라 5명 중 2명밖에 핸드폰이 없었던지라 저희 4명이 하나 들고 있고 제 친구한테 한 개를 주었죠. 그 친구를 빵이라고 할게요. 야 빵아 우리 먼저 올라간다. 정상으로 와. 오다가 쫄아서 오줌 잘잘 짜지 말고 혹시나 무슨 일 생기면 전화해라. 너 후레쉬 하나 줄게. 우리 가고 30분 뒤에 와. 미국이 쫓아오는지 안 하는지 확인한다. 남자라면 따라오지 마라. 우리 간다. 안녕. 이렇게 말하고 갔습니다. 멀리서 빵이가 우리 쫓아오는지 안 하는지 계속 확인했는데 그냥 나무 의자에 앉아서 핸드폰 게임을 하는지 만지작거리더군요. 역시 약속은 지키는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혹시나 따라올까라는 생각에 열나 빨리 올라갔죠. 전 그 산을 수십 번도 넘게 오르락내리락 해서 길을 완전히 마스터한 놈입니다. 그래서 거의 달리다시피 올라갔죠. 정상에 도착해서 막 친구들끼리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숨 좀 돌리고 모기를 피하며 1시간 좀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 제 친구 빵이가 올라오더군요. 아주 무덤덤한 친구인지라 역시나 무덤덤하게요. 전 제 친구를 보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왜냐면 6년 전엔 그 산에 표지판이 한 개도 없었습니다. 야매로 대충 몇 개 있긴 하는데 전혀 믿을만하지 못한 표지판이어서 그 산을 처음 온 사람은 정상은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약수터에서 약 10분가량 올라오다 보면 두 갈래 길이 나옵니다. 산을 처음 온 사람 10중 8구는 낚여서 올라가는 길같이 보이는 길을 선택해 산을 하차하는 길로 갑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그 코스를 통과 후 정상 반쯤 왔을 때 세 갈래 같은 길이 나옵니다. 중간 길을 선택하면 빙 둘러서 약 1시간 넘게 타야 뭐 빠지게 올라옵니다. 하나는 내려가는 길이고요. 전 머릿속으로 생각했죠. 머리 잘 안 쓰는 저놈이 그 난관을 통과하고 어떻게 올라왔지? 제 생각에는 친구가 내리막길 내려가면 우리한테 이상한 길로 왔다고 전화가 올 줄 알았습니다. 그럼 앞으로 하루 종일 갈구려고 했는데 말이죠. 친구한테 어떻게 왔냐라고 물어보려고 가는데 친구 빵이 와. 야 너희 왜 시반 안 가고 기다리고 있니? 또라이야 이러더군요. 저하고 제 친구가 무슨 정신 나간 소리 하냐고 그랬습니다. 제 친구는 그날 엄마까지 걸었습니다. 30분을 기다렸는데도 계속 우리가 안 가고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저 새끼들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서 올라왔다고 했어요. 제 친구가 생각하길 정상 다 와갈 때쯤에 저희가 뛰어 올라가더니 없어져서 어디 숨었나 생각했답니다. 제 친구가 본 건 귀신인가요? 아니면 제 친구가 잠깐 홀렸던 걸까요? 아니면 저희가 단체로 홀린 건지. 살면서 그렇게 제대로 등에 땀이 아닌 땀이 나고 얼굴이 사그라든 적은 처음이었습니다. 저희 5명 전원 어깨 동무하고 좁은 길은 손잡고 남자들끼리 그렇게 산을 내려갔습니다. 정말 무서웠습니다. 가끔 친구들 휴가 나오고 술자리를 갖게 되면 그때 그 시절 얘기를 하는데 땅이는 진짜 저희를 보고 따라왔다 하더군요. 7번째 이야기, 내가 이겼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셨다. 누구보다 날 사랑해 주셨는데 이혼을 하시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져 살고 있다. 혼자 살게 되니 뭐든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게 되었고 난 지금의 이 삶이 너무나 좋다.
부모님도 이젠 날 신경 쓰지 않고 더 이상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아도 된다는 건 정말 좋은 것 같다. 일본엔 히키코모리라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은둔형 외톨이. 난 왜 저러고 사는 거지라고 생각했는데 이곳에 혼자 이렇게 외톨이가 되니 왠지 그들의 마음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다. 외톨이지만 그 무엇도 나에게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더 이상 어떤 것에 신경 써야 하는 것도 없다. 먹고 살만할 정도의 돈이 있고 그 돈으로 생활하기에 문제가 없다. 이 생활 정말 마음에 들어. 그냥 그렇게 살고 있다. 아침에 일어나서 컴퓨터를 켜고 게임을 하고 밥을 먹고 씻고 게임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김민석 학생. 예, 그런데요. 여기 이응대학입니다. 기간 내에 신청을 안 하시면 재적 처리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하세요. 투. 정말 세상에 한 방 먹인 기분이 드는 걸. 그리고 먹을 걸 사려고 옷을 걸치고 문을 열었다. 안이 열려 있다. 하지만 잠금 장치는 전부 열려 있었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런데 문이 열리질 않다니. 문을 발로 차보기도 하고 잠금 장치를 이리 돌렸다 저리 돌렸다 해보며 문을 상대로 애걸복걸했지만 굳센 문은 절대 열리려 하질 않았다. 전화를 해볼까? 난 바로 내 방에 있는 전화의 수화기를 들었다. 그런데 응당 들려야 할 신호음이 사라져 있다. 전화는 왜 이러는 거지? 방금까지도 통화를 했기에 의심쩍은 생각이 들었다. 반지하방이라 창문은 없었고 누군가 올 리도 없는 곳이었다.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다. 묻지마 살인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다. 혼자 살고 있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노리는 범인들의 행각은 피해자의 고통을 즐기려 하는 사이코적인 강박관념에 휩싸여 있다. 그들의 범죄는 무엇을 위해서인가? 피해자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으며 오는 새벽 3시경 혼자 살고 있는 김모 씨의 시신이 한 달이 지나 발견되어 충격을 어디서 받지?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았다. 난 나가지 않으면 되니까. 누군가 들어올 수 없는 곳이다. 여긴 이곳은 나만의 굳건한 성이니까. 하지만 누군가 있다. 아직은 정찰 중이지만 분명 전쟁을 선포할 것이다. 난 문에 귀를 대고 앉았다. 분명 누군가 있다면 이 문에 서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날 기다리고 있겠지. 난 조심스럽게 문에 있는 나사를 뽑아내기 시작했다.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지만 금세 묻히곤 했다. 나의 심장 고동 소리에 문짝은 오래된 건물답게 굉장히 단순해서 금세 다 풀려나갔다. 난 문을 거칠게 차버리고 밖으로 나왔다. 있었다. 그는 악마였다. 충혈이 됐는지 너무나 빨간 눈동자가 날 집어삼킬 듯하다. 날 노려보는 그의 눈은 이미 살기로 번들거리는 듯하다. 난 내 손에 들고 있는 드라이버를 꽉 쥐고 달려든다. 이리저리 온 힘을 다해 그를 찌른다. 혼자 살고 있던 김모 씨가 피해자 임모 씨를 드라이버로 찔러 살해. 대학생 김모 씨는 부모님의 가정 불화로 인한 충격으로 정신병을 앓게 된 것으로 추정. 게임 중독으로 인한 과대망상 등 증상을 보이던 그는 이모 씨를 자신을 죽이려 한 살인자라며 정당방위를 주장하였으나 피해자 이모 씨는 김모 씨를 항상 돌보아주던 봉사자였던 사실이 밝혀져 주위를 안타깝게 해. 내가 이겼다.